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네, 경제 돋보기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2위 규모죠.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뭐 흔히 있는 일이라고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편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또 나머지는 그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법정 관리랑 다른 거죠? 이게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네. 이게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습니다. 기업 회생하니까 기업이 이제 살아나는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살아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준 대로 법정 관리란 말 과거에는 기업 회생 절차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정 관리라고 썼는데 네. 이 법정 관리가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행상 쓰는 얘기인데 네. 지금 말하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바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정 관리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더 이상 혼자서 경영 못 하겠어. 네. 법원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하고 SOS를 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법원이 판사가 돈이 많으면 도와주느냐? 아니죠. 판사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판사가 기업 CEO들도 못하는 이 어려운 기업을 판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바로 그게 법의 강제력, 공권력입니다. 자, 이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주거나 또 물품을 납품한 채권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법원이 법을 이용해서 지금 홈플러스 어려우니 채권 청구하지 마. 대출금 상환 받지 마. 당분간 또 깎아줘.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면서 이 회사 한번 살려보도록 법원이 법정 관리인 지정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 홈플러스 기존 경영진한테 주거나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3개월 내에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신청 작업 중이고요. 3개월 후에 만약에 법원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 사태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엄청난 많은 이 우여곡절,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예.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예. 그렇게 비상한 수단을 써달라고 법원이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MBK 파트너스인가요? 그 회사가 예. 돈 많잖아요, 거기. 예, 지금 그 대목 아주 핵심적인 그 지금 세간의 의문인데요. 지금 홈플러스의 주인, 홈플러스는 MBK가 주식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의 정신이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식 회사는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MBK가 투자한 주식, 그 주식을 넘어서서 MBK의 김병주라는 사람은 엄청난 돈,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에 관해서는 이재용 회장,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주식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최악의 경우에 주식 투자한 것만 손해만 보면 되고 법적으로는 더 이상 출자를 하거나 돈을 물어내야 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BK가 잘 되는 거하고 홈플러스가 잘 못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도 돈이 많으면 살리려고 자기 돈 들여서 좀 살리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회사를 스스로 망하려고 네. 한 그런 어떤 경영인들도 없겠죠. 그래서 뭐 처음에 MBK의 김병주 씨가 이 홈플러스를 그에게 돈을 들여서 샀을 때는 나름대로 뭐 살려서 중간에 다시 되팔겠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되팔겠다는 사모펀드 특유의 전략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몇 가지가 좀 출발부터 단추를 좀 잘못 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경영이 어려운 회사나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한번 살려보려면 자기 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MBK의 김병주 씨가 정확하게는 MBK라는 사모펀드가 7조 원으로 인수를 하면서 그중에 4조 원은 빚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 빚으로 산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MBK가 홈플러스를 산 이후에 빨리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 홈플러스의 알짜 매장 장사 잘 되는데 그 매장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팔면 일단 현찰이 나오니까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홈플러스가 임대로 오히려 이제 들어가는 이런데 부동산을 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이 좀 돌았는데 문제는 알짜 매장을 파니까 더 영업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겠죠. 네, 거기다가 쿠팡이라는 아주 거대한 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뭐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라 같은 대형마트 중에 이마트나 또 롯데마트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빚으로 출발한 회사이다 보니까 그 빚을 이제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은 경영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홈플러스의 재앙이 그 불꽃이 사모펀드인 MBK로 튀지 않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이것이 문제의 초점. 왜냐하면요, 회사가 이래 어려우면 바로 법정 관리에 가지 않습니다. 업계의 관행은 은행 관리가 먼저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화의라는 절차도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협약, 이런 태형 건설 같은 경우가 화의를 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조정을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3월 3일 그 삼진날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기습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순간 일단 채권 채무 관계가 동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은 날벼락이 된 거죠. 그렇겠네. 그렇습니다. 3월 3일 삼진날이라는 게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네. 어쨌든 근데 MBK 파트너스라는 데가 1조 원 상당의 성과 보수를 챙겼다? 이건 뭐예요? 예. 그 대목도 뭐 사실 어떻게 좋게 보면 경영의 신. 뭐 정말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돈을 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MBK라는 데는 개인적으로 김병주 씨 돈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딘가로부터 펀드 투자를 받습니다. 네. 우리가 사모펀드, 공모펀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모펀드는 박현주 펀드 같이 일반 사람들이 뭐 증권사 가서 예약하는 거. 근데 그것은 공모펀드고요. 사모펀드는 아주 돈 있는 몇 사람, 똘똘한 몇 사람, 최대 45명 이상의 돈을 받아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그래서 내 이 돈 어디 쓸지 사전에 공지하지 않습니다. 김병주만 믿고 한번 투자해봐. 그래가지고 끌어들인 돈이 3조 5천억이에요. 블라인드 펀드로. 그 돈으로 이 뭡니까 홈플러스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 돈 플러스 은행 대출 4조 해서 7조로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 MBK가 블라인드 펀드로서 조달한 그에게 약 4조 원 가까운 그 돈에서 성과 보수로 1조 원이 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4조라는 돈을 조달해와서 블라인드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는 홈플러스 투자한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군데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에서만 1조를 벌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블라인드 펀드에서 4조를 조성해서 본인들이 1조라는 운영 수익을 남긴 건 사실인데 그중에서 홈플러스로부터 얼마를 벌었느냐 이것은 아직 공표는 하지 않고 않는데 홈플러스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MBK가 100% 주주지 않습니까? 주주인데 계속 배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했으니까 그 돈이 MBK의 블라인드 펀드의 수익으로 잡힌 거죠. 이 대목도 좀 우리가 불법은 아니지만은 좀 도덕적으로 회사는 어려운데 왜 배당했어? 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회사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배당을 많이 가져가든 말든 회사가 어려워지면 거기에 거래를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회생 절차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 관리 지금 말씀하신 회생 절차를 6월 3일까지 이제 최종 안을 법원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법원이 회생 절차 받아들여. 그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채권자들이나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 그 권리를 일정 기간 유보시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전액 받지 마 또는 10% 받지 마 또는 다 받더라도 기간을 좀 연기해 이런 페이버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건데 이 또 문제가요. 여기에는 담보 문제가 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MBK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그에게 이 빚을 끌어오면서 그 빚의 대부분을 메리츠라는 회사, 메리츠 정권, 메리츠 금융정권에다가 1조 2천억 원의 돈을 빌렸었는데 지금 홈플러스가 전국에 갖고 있는 엄청난 매장, 사실 홈플러스는 가장 큰 재산이 매장이라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을 메리츠라는 회사 하나에만 담보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메리츠는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렇겠네. 담보 없는 나머지 대부분 대출기관들은 담보가 없어요. 그중에 특히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국민연금. 네. 우리 노후 자금 맡기는 국민연금이 여기에 6천억이나 빌려주는데 담보 하나도 없어요. 아, 빌려주기도 해요?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투자한 게 빌려주고 그러니까 네. 그 정권을 사고 돈을 줬다는 거 그 돈이 갔으니까 빌려줬다. 크게 보면 우리가 채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인데 이 상품의 뭐 내용은 일반 우리가 뭐 잘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아무튼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이름으로 6천억 원을 빌려주는데 담보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관리로 들어갔을 경우에 1차로 날아갈 수가 있다. 지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중에 일부는 좀 상환받으니까 6천원 전체가 피해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금액이 피해인데 왜 메리츠는 담보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담보가 없느냐. 이 문제도 우리 국회에서 조사해야 될 중요 쟁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자, 이 개인 투자자 담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없겠죠 당연히. 예. 제일 먼저 날아갈 국민연금보다 더 먼저 날아갈 게 개인 투자자인데요. 개인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로 CP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어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증권사 창구에 가면 나 돈 좀 있는데 이자 좀 높은 거 없어요? 라고 창구에 물어보면 요즘도 증권사가 추천하는 상품, 야 이게 대기업 CP가 있는데 이 CP라는 게 기간이 굉장히 단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만기에 돈을 주는데 이자가 은행보다도 2배, 3배 높아요. 근데 대기업 CP는 망할 염려가 없으니까 많이들 사는데 문제는 이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2015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 경영 부실이 7, 8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와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려운 기업의 CP는 사면 상당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제대로 위험을 고지 않고 팔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불안전 판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소액 투자자들은 불안전 판매다. 그 창고에 가서 홈플러스 망하겠어요? 홈플러스 망하면 길거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그거 내가 팔아서라도 돈 줄 테니까 안심하고 사세요. 라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 많은 또 금융지식이 약한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사서 이게 레고 사태라든지 PF 대출하고 비슷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레고 사태처럼 좀 더 이렇게 금융 부실로 확산될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레고 사태를 레고라고 사태라고 부르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레고라는 것은 덴마크 회사거든요. 그 회사는 덴마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레고를 한국에서 관리하다가 그 강원도 지사가 갑자기 돈을 안 갚겠다 하면서 생긴 사태이기 때문에 레고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입니다. 강원도 지사 김진태 사태예요. 맞아요. 그 전에 지사는 갚기로 했는데 김진태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안 갚겠다 그러니까 국가 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안 갚아? 그러니까 레고 사태는 확산이 엄청나게 된 게 PF 대출. 이게 레고가 맞아요. PF 대출인데 전국의 PF 대출이 이거 지방 공기업인 강원도도 안 갚을 수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환수한 겁니다. 그래서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 홈플러스 사태는 그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CP 같은 거 또 개인들이 기업의
대기업 신용을 믿고 신용으로 많이 샀는데 레고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금 겁이 나면 앞으로 금융시장 전체에서 대기업 CP를 안 살 수가 있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수 있고 이런 게 한두 건 터지면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4월 위기설, 4월 대란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걱정이 되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국회가 뭐 긴급 현안 질의를 그렇습니다. 한다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인 건데 네. 김병주 이 회장은 해외로 나가버리는 모양이죠? 그 이철희 앵커님도 국회의원 하실 때 아주 그 예리한 그 대정부 감사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국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찐빵을 먹으려면 안고 있는 찐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안고 없으면 찐빵이 아니죠. 안고 없으면 그 밀가루 떡이잖아요. 밀가루 떡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왜냐하면 MBK라는 회사는 MBK라는 이름이 마이클 병주 킴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왜 이걸 특히 강조드리냐면 MBK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김병주 씨 외에 없어요. 그런데 김병주 씨를 빼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 안고 없는 밀가루 떡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외로 도망가는 거네. 참석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해외 일정이 있다. 이러면 해외 일정을 맞추고서라도 그때 청문회를 하는 것이 낫지. MBK 없이 그러니까 김병주 없이 하는 청문회는 오히려 그 면죄부를 준다. 어저께 홈플러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김병주 MBK 회장 안 나타났죠. 부회장까지 나타났는데 거기서 많은 기자들이 자, 이 홈플러스 사태 결국은 100% 주인이 김병주 씨고 MBK니까 MBK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MBK에서 나온 부회장분 오늘은 홈플러스 얘기인데 그 질문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근데 홈플러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 사태가 이미 주주 문제로 넘어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병주의 어떤 사제 출연이나 또는 자구 노력 이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아까 화의 절차도 없이 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목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인데요. 보통 화의 절차를 하면 그 오너가 채권단과 같이 은행을 중심으로 같이 양보를 하고 자구 노력을 많이 합니다.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맞아요. 윤세영 회장께서 맞아요. 자기 돈을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일단 태영은 일단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근데 MBK는 자기가 빠지기 위해서 화해하지 않고 아예 법대로 하자라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세간의 의문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국에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현재 김병주 회장은 자기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니까. 그리고 김병주 회장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인이? 예, 그분이 이제 대표적 우리 그 정권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래 하는데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 통계가 김병주 씨가 하는 것은 미국 국적의 금융 자산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미국에 가버리면 쿠팡에 김범석 씨도 국적이 미국이에요. 그 요즘은 한국에서 경영하려면 국적은 미국 따놓고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 사법당국이 미국 국적자를 함부로 하질 못하거든요. 그런 걸 노려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있는데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무조사, 그다음에 자, 이 CP를 팔 때 이미 회사가 어려운 걸 알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 팔았다. 이러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 곧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여집니다.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책임도 안 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빈정이 확 상하네. 짧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홈플러스 그럼 회생 가능해요? 일단 회생 절차는 회생도 할 수 있다. 회생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채권단이 내 돈 손해 볼래. 그러니까 서로가 희생을 분담하면 뭐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결국은 채권단에 누가 과연 얼마만큼 희생을 합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채권 이제 주인이 좀 희생하게 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그 찐빵 청문회가 아니라 밀가루 떡 청문회를 하더라도 꼭 하나 그 챙겨줘야 될 대목이요. 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네. 메리츠가 1조 2천억 빌려주겠는데 얘들의 동의가 없으면 회생 절차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들은 담보가 다 있다고요. 그럼 자기들은 담보 청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메리츠가 자기가 좀 손실 볼 테니까 내 담보 있지만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좀 희생하겠다. 이것이 회생 절차로 들어가는데 1차 중대한 분수령이다. 메리츠가 과연 협조할 용의가 있느냐. 이 대목을 꼭 국회에서 좀 따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측 듣고 계시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